1944년 5월 19일 오후 1335시 월턴 펜들턴 소련군 USS 잉글랜드 음탐실의 잠망경을 통해 문제를 응시했습니다. 이 문제는 승선한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46살이었고 해군에서 23년을 복무했습니다. 지휘관으로는 5달째였습니다. 일본 잠수함 I-16은 그들 아래 2000야드 지점에 있었습니다. 깊이 잠수하고 있었습니다. 표준적인 대잠 교리는 한미의 폭로해를 투하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수함을 추격하고 운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펜들턴에게는 더 나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무기였습니다. 아무도 효과가 있다고 믿지 않는 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12일 안에 전 일본 제국 해군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계산은 잔인했습니다. USS 잉글랜드는 1400톤 규모였습니다. 버클리급 구축함 호위함이었습니다. 진짜 구축함조차 아니었습니다. 세정의 3인치 함포와 186명의 승무원이 탑승했습니다. 이는 3년 동안 태평양을 지배해온 잠수함들에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I-16은 수면에서는 2595톤, 잠수 시에는 3618톤에 달했습니다. 8개의 어로의 발사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진주만 공격의 베테랑이었습니다. 9번의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107명의 전투 경험이 풍부한 잠수함 승무원이 탑승했습니다. 일본 잠수함 부대는 수백 척의 미국 함선을 침몰시켰습니다. 잠수함을 단독으로 추격하는 구축함 호위함들은 대개 침몰했습니다. 그러나 잉글랜드는 한 가지 이점이 있었습니다. 함수에 장착된 실험적인 무기 해지호그였습니다. 해지호그는 24개의 스피곳 박격포로 이루어졌습니다. 음탐 접촉을 유지하면서 200야드 전방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이 무기는 접촉 신관 방식의 발사체였습니다. 각각 35파운드의 토르펙스 폭약을 장착했습니다. 영국이 이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영국 해군조차 이 무기를 거의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성공률은 5%에 불과했습니다. 폭로해는 60대 1의 비율로 잠수함을 침몰시켰습니다. 그렇다면 해지호그는 어땠을까요? 태평양에서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잠수함을 상대로는 시험된 적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구축함 함장들은 오래되고 믿을 수 있는 폭로해를 선호했습니다. 펜들턴은 그들이 틀렸다는 것에 186명의 목숨을 걸려 했습니다. 1941년 12월부터 1944년 5월까지 일본 잠수함들은 태평양의 광대한 지역을 통제했습니다. I급 잠수함, R급 잠수함, 소형 잠수함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항공기가 도착하기 전 진주만에서 첫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USS 와스프를 침몰시켰습니다. USS 사라토가를 2번 어로에 공격했습니다. 과달카날로 가는 보급선을 봉쇄했습니다. 미국 잠수함 승무원들은 태평양을 일본의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944년 5월까지 21의 미국 잠수함이 손실되었습니다. 1,400명이 넘는 미국 잠수함 승무원이 사망했습니다. 일본 잠수함 교리는 공격적이었습니다. 밤에 부상하고 고속으로 기동했습니다. 발견되면 잠수했습니다. 뛰어난 잠수 기피를 활용했습니다. 300피트에서 폭로의 공격을 기다렸습니다. 미국 폭로해는 사전 설정된 깊이에서 폭발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공격하는 함선은 최종 접근 중에 음탐 접촉을 잃었습니다. 잠수함은 물속에서 맹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양쪽 모두 추측에 의존했습니다. 잠수함이 대개 이겼습니다. USS 헨리는 1943년 10월 3일 R508 잠수함의 어뢰에 의해 침몰했습니다. 15명이 사망했습니다. USS 리스컨 베이는 1943년 11월 24일 I-175 잠수함의 어로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9분 만에 64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전쟁 중 미국 항공모함의 가장 큰 손실이었습니다. 일본 잠수함 함장들은 자신감을 가질만 했습니다. 어떤 구축함 호위함도 직접적인 전투에서 일본 잠수함을 침몰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태평양에서 해지호그 공격으로 침몰한 일본 잠수함은 제로였습니다. 이 무기는 일본 잠수함에 대해 스스로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잠수함들은 대부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잠수시 더 빨랐습니다. 정보당국이 예측했던 것보다 더 잘 건조되었습니다. 수년간 훈련받은 장교들이 지휘했습니다. 치명적인 패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미국 함선이 잠수함을 탐지합니다. 잠수함은 250피트까지 잠수합니다. 함선은 200야드 지점에서 음탐 접촉을 잃습니다. 함선은 맹목적으로 폭로해를 투하합니다. 잠수함은 회피합니다. 몇 시간 후에 부상합니다. 임무를 계속합니다.
이러한 전력에 비춰볼 때 USS 잉글랜드는 터무니없이 열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1943년 12월 10일에 취역했습니다. 취역한 지 5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승무원 대부분이 신참이었습니다. 펜들턴. 자신도 지휘관으로는 특이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1897년 11월 24일 애리조나주 글로브에서 태어났습니다. 1921년 해군사관학교 졸업생이었습니다. 1920년이나 1919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늦게 졸업했습니다. 1930년대에는 기로의 제거함과 육상 근무를 했습니다. 46살의 나이로 구축함 호위함 함장으로서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펜들턴에게는 한 가지 결정적인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능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존 윌리엄슨 중위가 바로 그였습니다. 30살이었고 엘라베마 출신이었습니다. 잉글랜드의 부장이었습니다. 대공황 시대에 힘겹게 해군에 들어왔습니다. 윌리엄스는 잉글랜드를 가장 치명적인 잠수함 킬러로 만들겠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는 승무원들을 쉴 새 없이 훈련시켰습니다. 해지호그 장전은 3분, 음탐 추적은 계속, 손상 통제는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승무원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훈련했습니다. 1944년 5월 무렵 태평양에서는 무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함대 무전대의 미국 암호 해독가들은 매우 능숙해졌습니다. 1944년 5월 13일 그들은 I-16 잠수함의 통신을 가로챘습니다. I-16의 함장 요시타카 타크치 소령은 북언빌의 부인 도착 예정 시간을 무전으로 알렸습니다. 5월 22일 2200시였습니다. 그는 굶주리는 수비대를 위해 75파운드짜리 고무쌀 포대를 싣고 있었습니다. 통신은 암호화되어 있었습니다. 암호 해독가들은 몇 시간 안에 이를 해독했습니다. 그들은 I-16이 어디에 있을지 알았습니다. 언제 도착할지도 알았습니다. 윌리엄 헬시 제독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정보를 보낼 것인가? 미국 정보기관이 일본 암호를 해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노출할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잠수함을 통과시키고 수비대에 식량을 공급하게 할 것인가? 그는 정보를 보냈습니다. 24시간 안에 세 척의 구축함 호위함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USS 잉글랜드, USS 조지, USS 레이비였습니다. I-16을 찾아 침몰시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수색 및 경멸 그룹은 5월 18일 해질녘 퍼비스만을 떠났습니다. 해밀턴 헤인즈 소련기 USS 조지에서 지휘했습니다. 잉글랜드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어떻게 해냈는지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것은 유튜브가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합니다. 잉글랜드, 조지, 그리고 레이비는 솔로몬 제도를 통해 북쪽으로 항해했습니다. 대형은 일렬 횡대였습니다. 4,000야드 강역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음탐이 작동하고 레이더가 수색했습니다. 5월 19일 오후 연합군 초계기가 수면 위에서 I-16을 발견했습니다. 잠수함은 급잠수했습니다. 세 척의 구축함 호위함이 집결했습니다. 1335시 잉글랜드의 음탐 요원이 접촉을 얻었습니다. 거리는 2000야드, 깊이는 130피트였습니다. 거리는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스는 음탐실에 있었습니다. 펜들턴은 함교에 있었습니다. 해지호그 승무원들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24발의 발사체가 장전되었습니다. 거리는 1800야드였습니다. 펜들턴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격 속도로 해지호그 승무원 대기 1600야드였습니다. I-16의 함장은 그들이 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잉글랜드의 항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전적인 회피 기동이었습니다. 구축함의 경로를 따라가 음탐을 혼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전에 수십 번이나 성공했던 전술이었습니다. 1400야드, 1200야드. 윌리엄스는 음탐에서 방위 조정을 불렀습니다. 목표물 고정, 거리 1000. 펜들턴은 잉글랜드를 위치로 기동시켰습니다. 해지호그 발사대가 전방으로 겨냥되었습니다. 800야드였습니다. 이제 문제가 명확해졌습니다. 첫 공격이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승무원, 검증되지 않은 무기였습니다. 진주만 참전 잠수함에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해지호그 발사, 24발의 발사체가 공중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연쇄 발사되었습니다. 쌍으로 발사되었습니다. 24발 모두 잉글랜드 전방 200야드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초당 7m의 속도로 가라앉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폭발은 없었습니다. 빗나갔습니다. 승무원들의 마음은 가라앉았습니다. 해지호그는 접촉 시에만 폭발했습니다. 빗나간 공격은 조용했습니다.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I-16은 아직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펜들턴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재장전. 두 번째 공격을 위해 선회하라. 재장전에 3분이 걸렸습니다. I-16은 더 깊이 잠수하려 했습니다. 200피트, 250피트까지 내려갔습니다. 잉글랜드는 음탐 접촉을 유지했습니다. 해지호그의 장점은 공격 함선이 잠수함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1200야드, 1000야드, 발사 24발의 발사체가 다시 날아갔습니다.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가라앉았습니다. 그러자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발이 명중했습니다. 단발 폭발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선체를 통해 이를 들었습니다.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I-16은 계속 기동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펜들턴과 윌리엄슨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 후 수심 측정기를 사용했습니다. I-16은 325피트 깊이에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일본 잠수함이 그 정도로 깊이 잠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었습니다. 그들은 조정했습니다. 800야드. 발사. 이 일제 사격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잘못된 깊이 설정 때문이었습니다. I-16은 계속 도망쳤습니다. 네 번째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잉글랜드는 다시 선회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맞췄습니다. 325피트. 깊이를 보정했습니다. 발사! 또다시 빗나갔습니다. 승무원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의 공격에 한 발만 명중했습니다. 잠수함을 격침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I-16의 함장은 실력이 좋았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폭로의 공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번에도 살아남을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3시 37분이었습니다. 첫 접촉 이후 2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펜들턴은 완벽하게 정렬했습니다. 음탐 해법은 정확했습니다. 거리는 900야드, 방위는 고정, 깊이는 325피트였습니다. 발사 24발의 발사체가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가라앉았습니다. 승무원들은 초를 세웠습니다. 깊이에 도달하는데 8초, 9, 10, 11,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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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발에서 6발의 직격탄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이를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소리였습니다. 무겁고 결정적인 소리였습니다. 그 후 잉글랜드의 한미가 수면 위로 6인치 솟아올랐습니다. I-16의 보일러 폭발로 인한 충격파가 1400통읍 구축함을 위로 밀어 올린 것이었습니다. 잉글랜드는 무겁게 다시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어서 파괴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속이 찢어지고 격벽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I-16은 325피트 아래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107명의 일본 잠수함 승무원이 그녀와 함께 사망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10대였습니다. 명령을 따랐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결코 도착하지 못할 쌀을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잉글랜드 승무원들은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해냈습니다. 첫 잠수함을 침몰시켰습니다. 윌리엄스는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장교 식당에 도착했을 때 그 커피 한 잔은 그가 생각했던 것만큼 맛있지 않았습니다. 세척의 구축함 호위함이 계속해서 초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연합군 정보부는 더 큰 위협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잠수함 초계선이었습니다. 7척의 R5급 잠수함들이었습니다. 이 잠수함들은 애드미럴티 제도 북쪽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들은 NA 수색선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잠수함들의 임무는 미군 항공모함 이동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군은 헬시 제독이 이전에 2번 사용했던 동일한 항로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잠수함들은 그를 포착하기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RO-104함, RO-105함, RO-106함, RO-108함, RO-109함, RO-112함, RO-116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잠수함은 RO-100급이었습니다. 이 잠수함들은 I-16함보다 작았습니다. 수면에서는 611톤이었고 잠수 시에는 795톤이었습니다. 길이는 60m였습니다. 승무원은 49명에서 58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잠수함들은 그만큼 위험했습니다. 미군 암호 해독가들은 5월 20일 잠수함 배치 명령을 가로챘습니다. 그들은 각 잠수함이 어디에 배치되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돌파구였습니다. 단 한 척의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초계선이었습니다. 7개의 목표물이었습니다. 사냥킬러 그룹은 새로운 명령을 받았습니다. NA 선을 파괴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5월 22일 03시 50분
USS 조지함은 레이더로 RO-106함을 탐지했습니다. 잠수함까지의 거리는 4L이었습니다. 잠수함은 조지함의 탐조 등을 보았습니다. 즉시 급강하했습니다. 조지함은 04시 15분에 고슴도치 어뢰로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빗나갔습니다. 잉글랜드함은 04시 25분에 음파 탐지기 접촉을 다시 확보했습니다. 한 번의 고슴도치 공격도 빗나갔습니다. 05시 01분에 두 번째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3번에서 5번의 직격탄이 명중했습니다. 이어서 거대한 수중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해뜰 무렵 짙은 기름띠가 발견되었습니다. 잠수함 잔해도 떠다녔습니다. RO-106함과 49명의 승무원은 사라졌습니다. 3일 만에 두 척의 잠수함이 격침되었습니다. 승무원들은 고슴도치 어뢰가 결국 효과가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슨 함장의 강박적인 훈련이 가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5월 23일 연합군 초계기가 수면 위에서 RO-104함을 발견했습니다. 카비행에서 북북서쪽으로 250헬이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잠수함의 레이더 탐지기는 작동했습니다. 잠수함은 06시 10분에 급강하했습니다. USS 레이비함은 06시 19분에 음파 탐지기 접촉을 얻었습니다. RO-104함의 함장은 다가올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I-16함과 어쩌면 RO-106함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회피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선미를 흔들어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레이비함의 항적 속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레이비함으로 다시 음파를 발사하여 음파 탐지기 운용병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 전술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레이비함은 4번의 고슴도치 공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빗나갔습니다. USS 조지함도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07시 30분부터 08시 10분 사이에 4번의 추가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모두 빗나갔습니다. 총 8번의 공격이었습니다. 명중은 없었습니다. RO-104함의 함장은 영리했습니다. 아니면 운이 좋았거나 아니면 둘 다였습니다. 그때 잉글랜드함이 접근했습니다. 윌리엄슨 함장은 8번의 공격이 실패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각각의 공격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잠수함의 회피 패턴을 배웠습니다. 공격 타이밍을 배웠습니다. 잉글랜드함의 첫 번째 공격은 빗나갔습니다. 08시 34분에 두 번째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10번에서 12번의 직격탄이 명중했습니다. 승무원들은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어서 잠수함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분 후 거대한 수중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승무원들은 갑판을 통해 그 충격을 느꼈습니다. RO-104함의 내압 선체가 안쪽으로 터져버린 것이었습니다. 58명의 승무원이 사망했습니다. 10시 45분에 잔해와 기름이 떠올랐습니다. 5일 만에 세 척의 잠수함이 격침되었습니다. 승무원들은 더 이상 이것을 행운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기술이라고 불렀습니다. 5월 24일 01시 20분 USS 조지함은 레이더로 RO-116함을 탐지했습니다. 잠수함은 즉시 잠수했습니다. 잉글랜드함은 01시 50분에 음파 탐지기 접촉을 했습니다. 02시 14분에 첫 번째 고슴도치 공격이 있었습니다. 3번에서 5번의 폭발이 감지되었습니다. 이전과 같은 거대한 폭발은 아니었습니다.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조용했습니다. 07시 02분에 해가 뜨면서 작은 기름띠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 날까지 기름띠는 수제곱마일에 걸쳐 확장되었습니다. RO-116함은 6월 25일 격침된 것으로 선언되었습니다. 56명의 승무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승무원들은 뭔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명중은 이전만큼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폭발도 그만큼 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내압 선체 대신 갑판을 명중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뢰 탄두가 완전히 관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잠수함은 격침되었습니다. 6일 만에 4척의 잠수함이 격침되었습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부의 누군가가 이 상황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5월 26일 사냥 킬러 그룹은 제급유를 위해 마누스에 있는 시애들러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4척의 잠수함을 격침했습니다. NA선의 3분의 1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많은 고슴도치 어뢰가 필요했습니다. 더 많은 연료와 더 많은 식량이 필요했습니다. 마누스에서 그들은 다른 함선들과 합류했습니다. USS 호겟베이 호위 항공모함이었습니다. USS 헤이즈 루드함, 히어만함, 회람, 맥코드함 구축함들이 함께했습니다. USS 스팽글러 구축함, 호위함도 합류했습니다. 윌리엄 손더스 대령이 이 기동부대를 지휘했습니다. 그는
잉글랜드함을 돕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헬시 제독은 증원군을 보냈습니다. 잉글랜드함의 4번의 격침 소식을 들은 손더스 대령은 구축함 호위함들에게 마누스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보급을 받은 다음 다시 출동하여 임무를 완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펜들턴 함장은 기회를 보았습니다. 마누스로 바로 가는 대신 우연히 NA선과 같은 방향으로 항로를 꺾는 것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다른 함장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23시 04분 USS 레이비함이 수면 접촉을 탐지했습니다. 거리는 14,000야드였습니다. 방위는 180도였습니다. 1분 후 잉글랜드함이 레이더 접촉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RO-108함이었습니다. 오바리 카니치 중위가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5번째 전투 초기 임무 중이었습니다. RO-108함은 전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943년 10월 3일 RO-108함은 뉴기니 앞바다에서 세 척의 미군 구축함에 4발의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USS 스미스함은 피했습니다. USS 이 헨리함은 좌현 중앙에 어로의 한 발을 맞았습니다. 폭발로 헨리함의 용골이 부러졌습니다. 헨리함은 수분 만에 침몰했습니다. 15명의 승무원이 사망했습니다. 오바리 중위는 유능했습니다. 경험이 많았고 위험한 적이었습니다. 잉글랜드함은 23시 45분에 공격했습니다. 첫 번째 고슴도치 일제 사격은 빗나갔습니다. 승무원들의 자신감이 흔들렸습니다. 또다시 실패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세 척의 잠수함을 완벽하게 격침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빗나간 것입니다. 5월 27일 00시 02분에 두 번째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번의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승무원들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진동을 느꼈습니다. 250피트 아래에서 일어난 폭발이었습니다. 이어서 거대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름띠가 나타났습니다. RO-108함의 크로노미터 케이스에서 나온 윤이 나는 마호가니 파편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고슴도치 어로에는 잠수함의 함교를 명중했습니다. 58명의 승무원이 사망했습니다. 8일 만에 5척의 잠수함이 격침되었습니다. 미 해군 작전 참모총장 어니스트 킹 제독은 워싱턴에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미 해군에는 항상 잉글랜드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승무원들은 환호했습니다. 8일 만에 5척의 잠수함을 격침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례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NA선에는 한 척의 잠수함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RO-105함은 오바사이치 중위가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4번째 전투 초기 임무 중이었습니다. RO-105함은 엠프레스 오거스타만 해전 이후 경순양함 센다이함의 생존자들을 구조했습니다. 사르미의 보급품을 운반하기도 했습니다. 미군의 공습을 회피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오바 중위는 경험이 많았습니다. 신중하고 영리한 지휘관이었습니다. 5월 30일 무렵 그는 잉글랜드함이 자신들을 사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5척의 잠수함이 격침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목표가 자신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기동부대는 애드미럴티 제도 북쪽 수면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5월 30일 01시 56분 USS 헤이즈루드함이 레이더 접촉을 했습니다. 거리는 6,000야드였습니다. RO-105함은 01시 53분에 잠수했습니다. 헤이즈루드함은 폭로해로 공격했지만 빗나갔습니다. USS 조지함이 이어서 공격했습니다. USS 레이비함도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25시간 동안 16번의 고슴도치 및 폭로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16번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격침은 없었습니다. RO-105함의 함장은 그만큼 뛰어났습니다. 5월 31일 03시 10분 RO-105함이 수면으로 부상했습니다. 필사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잠수함은 5분 동안 수면 위에 머물렀습니다. 조지함과 레이비함의 정중앙에 위치했습니다. 어느 구축함 호위함도 서로를 맞히지 않고는 발포할 수 없었습니다. 절묘한 전략이었습니다. 그 후 RO-105함은 다시 잠수했습니다. 레이비함이 공격했지만 빗나갔습니다. 조지함이 공격했지만 빗나갔습니다. 레이비함이 다시 공격했지만 빗나갔습니다. 스팽글러함도 공격했지만 빗나갔습니다. 총 20번의 공격이었습니다. RO-105함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헤인즈 사령관은 잉글랜드함에 무전을 보냈습니다. 그는 젠장 잉글랜드함 어서 해 라고 말했습니다. 5월 31일 07시 36분 잉글랜드함은 위치를 잡았습니다.
윌리엄슨 함장은 해법을 찾았습니다. 완벽한 방위였습니다. 완벽한 사정거리였습니다. 완벽한 수심이었습니다. 발포 6번에서 10번의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폭발은 달랐습니다. 더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이었습니다. RO-105함의 내압 선체가 붕괴했습니다. 55명의 승무원이 즉사했습니다. 12일 만에 6척의 잠수함이 격침되었습니다. 잉글랜드함 승무원들은 해전 역사상 전례 없는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단 한 척의 군함이 그토록 짧은 시간에 6척의 적 잠수함을 격침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제1차 세계대전에서도 어떤 전쟁에서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일본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잠수함 부대는 정예였습니다. 그들의 함장들은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그들의 잠수함은 우수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척의 작은 미군 구축함 호위함이 12일 만에 6척을 전멸시킨 것입니다. 연합함대를 지휘하던 도요다 쇠무제독은 조기 경보를 위해 NA선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은 대신 미군 대잠수함 전력의 우위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공했습니다. 타카기 타커 부제독은 제7 잠수함 전대를 지휘했습니다. 그는 방어선을 신중하게 계획했습니다. 모든 잠수함을 정확하게 배치했습니다. 모든 함장들에게 철저히 브리핑했습니다. 하지만 잉글랜드함은 그들을 종이장처럼 찢어발겼습니다. 전략적 영향은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도요다 제독은 에이고 작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해전을 통해 태평양에서 미 해군력을 분쇄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NA선의 사전 경보에 의존했습니다. 잠수함들이 미군 항공모함을 발견하고 그 위치를 보고할 것이었습니다. 이는 도요다 제독에게 함대를 배치할 시간을 주었을 것입니다. 항공모함을 기습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NA선은 사라졌습니다. I-16함, RO-106함, RO-104함, RO-116함, RO-108함, RO-105함 6척의 잠수함이었습니다. 350명 이상의 일본 잠수함 승조원들이었습니다. 12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7번째 잠수함인 RO-112함은 후퇴했습니다. 남아있던 잠수함들은 흩어졌습니다. 도요다 제독은 조기 경보 시스템을 잃었습니다. 그는 미군이 다음에 어디를 공격할지 추측해야 했습니다. 그의 추측은 틀렸습니다. 도요다 제독은 미군이 팔라우 제도를 공격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누스의 집결한 대규모 병력과 애드미럴티 제도 근처에서의 잠수함 손실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팔라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으로 함대를 보냈습니다. 1944년 6월 15일 미군은 마리아나 제도의 사이판을 침공했습니다. 이는 도요다 제독이 예상했던 곳에서 600마일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필리핀 하해 해전은 6월 19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해전은 위대한 마리아나 칠면조 사냥으로 불립니다. 미군의 F-6F 헬켓 전투기들은 일본 항공기를 도륙했습니다. 430대의 일본 항공모함 항공기가 파괴되었습니다. 반면 미군 항공기 손실은 123대였습니다. 3척의 일본 항공모함이 침몰했습니다. 타이호함, 쇼카쿠함, 히오함이었습니다. 일본 해군 항공대는 그날 사실상 전멸했습니다. 연합함대는 다시는 대규모 항공모함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잉글랜드함의 잠수함 격침이 그 재앙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부분적으로는 가능했을 것입니다. 만약 NA선이 온전하게 남아 있었다면 도요다 제독은 미군이 마리아나 제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에 따라 함대를 배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투는 여전히 잔혹했을 것입니다. 미군 조종사들은 더 잘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미군 항공기는 더 우수했습니다. 미군 레이더는 더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도요다 제독은 더 나은 방어 위치를 선택할 시간을 얻었을 것입니다. 지상 기반 항공기를 준비할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의 항공모함 항공단을 파괴한 기습을 피할 시간을 벌었을 것입니다. 대신 그는 맹목적이었습니다. 추측했고 틀렸습니다. 잉글랜드함의 12일간의 맹렬한 작전은 그러한 맹목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수주내로 고슴도치 어로에는 모든 미군 구축함 호위함의 표준 장비가 되었습니다. 샌디에이고의 대잠수함전 학교에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잠수함 격침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고슴도치 어로의 도입 전에는 잠수함 한 척 격침당 60번의 폭로의 공격이 필요했습니다. 고슴도치 어로의 도입 후에는 격침당 5.7번의 공격만 필요했습니다. 1944년 6월 고슴도치 어뢰를 사용한 구축함 호위함들은 LO-111함, LO-44함, I-6함, LO-48함,
I-55함, I-75함을 격침했습니다. 일본 잠수함 전력은 결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1944년 8월까지 일본 잠수함들은 공격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1944년 11월에는 보급 수송 임무로 격하되었습니다. 식량과 의약품, 탄약을 실어 날랐습니다. 이미 운명이 정해진 고립된 주둔지로 향했습니다. 월튼 펜들턴은 해군 십자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해군 중령으로 진급했습니다. 1944년 9월 그는 알래스카에서 호위 편대를 지휘하기 위해 영국을 떠났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복무했습니다. 최종 계급은 해군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1972년 75살의 나이로 버지니아주 화이트스톤에서 사망했습니다. 존 윌리엄스는 최고의 상을 받았습니다. 1944년 9월 잉글랜드함이 다시 바다로 나섰을 때 윌리엄슨이 이 함선을 지휘했습니다. 그는 함의 함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었습니다. 잉글랜드함은 1944년 여름 내내 호위 임무를 계속했습니다. 이 함선은 북부 솔로몬 제도, 울리티, 그리고 마누스에서 활동했습니다. 선단 보호와 기지 지원은 잉글랜드함의 일상적인 임무였습니다. 이 함선은 이미 특별한 업적을 이루었던 전함이었습니다. 1944년 8월 1일 잉글랜드함은 시아들러항에서 좌초했습니다. 수리는 9월 중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후 함선은 다시 임무에 복귀했습니다. 1945년 1월 이 함선은 마누스와 울리티 사이에서 호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항공모함 기동 부대를 지원했습니다. 전쟁은 일본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1945년 5월 9일 오키나와였습니다. 잉글랜드 함은 초계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레이더 초계 임무는 사실상 자살 임무였습니다. 고립된 구축함과 구축함 호위함들은 함대와 다가오는 가미카제 공격 사이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들은 조기 경보와 1차 방어선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임무는 높은 사상률을 동반했습니다. 황혼 무렵 일본군 급강하 폭격기 3대가 공격했습니다. 잉글랜드함은 한 대를 격추했습니다. 그러나 가미카제 조종사는 잉글랜드함의 상부 구조를 겨냥했습니다. 제로기는 함선 전방에 충돌했습니다. 이 폭발로 37명의 병사가 즉사했습니다.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방 상부 구조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재는 장교 숙소 전체로 번졌습니다. 잉글랜드 함의 전쟁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함선은 미국으로 절뚝이며 돌아왔습니다. 6월에 필라델피아 해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고속 수송함으로의 개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체 번호는 APD-41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8월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개조 작업은 취소되었습니다. 잉글랜드함은 1945년 10월 15일 퇴역했습니다. 이 함선은 1946년 11월 고철로 팔렸습니다. 해군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업적을 남긴 함선은 3년도 차에 되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잉글랜드함의 기록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12일 만에 잠수함 6척을 격침시킨 기록입니다. 역사상 어떤 전함도 이 기록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영국 왕립 해군 소속 스탈링함은 전쟁 내내 14척의 유보트를 격침했습니다. 이것 역시 놀라운 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12일 만에 6척을 격침한 기록은 전무후무합니다. 로드 아일랜드주 뉴포트에 있는 해군 참모대학에서는 잠수함 작전 전술을 가르칩니다. 이들은 잉글랜드함의 1944년 5월 순찰 기록을 사례 연구로 사용합니다. 음파 탐지기, 무기, 그리고 지휘부 사이의 완벽한 조화가 중요했습니다. 끊임없는 훈련과 혁신적인 해지호그 사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적극적인 잠수함 사냥 독트린이 적용되었습니다. 현대 잠수함 작전은 잉글랜드함이 개척한 전술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되었습니다. 해지호그 자체도 진화했습니다. 전후 이 무기는 마크 10형과 마크 11형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 세계 해군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영국 왕립 해군은 림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3개의 자위로 안정화 발사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발사관들은 350파운드짜리 폭로회를 1000야드 거리까지 발사했습니다. 림보 시스템은 1980년대까지 복무에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유도 어뢰가 잠수함 박격포를 대체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접촉을 유지하면서 미리 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잉글랜드함은 이 원칙이 효과적임을 증명했습니다. 1963년 해군은 킹 제독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리히급 유도 미사일 순양함인 미국 해군 소속 잉글랜드함이 취역했습니다. 이 함선은 베트남 전쟁과 사막의 폭풍 작전에 참전했습니다.
1994년 1월에 퇴역했고 2004년에 폐기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킹 제독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복무 중인 잉글랜드 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군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다음 함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이어받을 가치 있는 다음 함선을 말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해군 역사 및 유산사령부에는 잉글랜드 함의 대통령 부대 표창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표창은 단 3척의 구축함, 호위함만이 받은 연계였습니다. 표창은 일본 잠수함에 대한 특별한 영웅적 행동을 기리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한 영웅적 행동으로 잠수함 6척을 격침했습니다. 12일 만에 불가능을 해낸 186명의 용사들을 기립니다. 6척의 일본 잠수함에 승선했던 병사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I-16함에 107명, RO-106함에 49명, RO-104함에 58명, RO-116함에 56명, RO-108함에 58명, 그리고 RO-105함에 55명입니다. 총 383명의 일본 잠수함 승조원들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명령에 따라 조국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잠수함 임무에 자원할 때 통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잠수함의 사상자는 10,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들은 승리할 확률이 낮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무했습니다. 대부분은 10대들이었습니다. 홋카이도에서 온 농부의 아들들, 규슈에서 온 어부의 아들들, 도쿄에서 온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강철 관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폭로에 의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시는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도 받아들였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그들을 사상자로 분류합니다. 그들은 숫자이고 통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족과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에 보낸 편지가 결코 도착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잉글랜드 함의 순찰 보고서가 남아 있습니다. 무선 메시지, 훈장 표창장, 그리고 기술 문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들은 해지호그 탄두가 명중했을 때의 느낌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325피트 아래에서 느끼던 감정을 담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잠수가 될지도 모른다는 절대적인 확신도요. 혹은 어쩌면 단 한 번 더 공격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 역사는 잉글랜드 함이 잠수함 6척을 격침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탈진과 지휘의 무게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병사들의 얼굴에 대해서도요. 이 이야기가 우리를 감동시켰던 것처럼 여러분도 감동시켰다면 지금 바로 부탁 하나를 들어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하나가 유튜브에게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우리는 매일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에서 잊힌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잠수함 승조원들과 구축함 승조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전쟁의 방식을 바꾸었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실제 인물들이었고 진정한 영웅주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미국인가요? 영국인가요? 캐나다인가요? 호주인가요? 필리핀인가요? 인도인가요? 일본인가요? 우리의 커뮤니티는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기억들을 살아있게 하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가족 중에 복무했던 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튼 펜들턴 해군 중령, 존 윌리엄슨 해군 대위, 그리고 미국 해군 소속 잉글랜드 함의 186명의 용사들이 침묵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383명의 일본 잠수함 승조원들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기억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